죽음이라는 걸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뭐 흔히 죽음 이후의 세계 어떻게 되냐 이건 잘 모르겠고 사실 누가 알겠어? 그렇죠.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예. 나의 죽음이 또는 우리의 죽음이 어떤 흔적을 남길까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또 애도이기도 할 텐데 그런 점에서 세월호는 특히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예.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인생들이.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 슬픔과 분노와 미안함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었는데 거대한 우리 영혼의 정화 뭐 그런 과정이기도 했다. 지난 10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갖는 죄의식이라는 게 예. 이제 미안하다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네. 기억할게, 기억할게. 그 죄의식에는 내 코가 적자예요. 그 자체가 미안한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라는 게 아니었을까. 예? 저만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세월호를 기억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랬죠. 예. 지금도 못하게 하고. 네. 뭐 죄의식이 있구나, 이 사람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치 권력하고 관계가 있었으니까 세월호 사건이. 그렇죠. 그럼 내가 그 정치 권력을 지지했어. 그럼 미안하죠. 근데 그거를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그 정치 권력을 부정하게 되니까 예. 그 유가족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유가족에 대해서 공격할 거리가 뭐냐면 자기가 사는 방식을 잘 보면 돈 때문에 저러는구나.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희생양 이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데 그러니까 희생된 그 친구들이 아니라 유가족들 나하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유가족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응?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돈을 밝히고 막 무슨 기회만 되면 치부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몰아서 자기 죄의식을 없애는 저는 그게 제일 마음 아프죠. 사실 그 한 나라에서 같은 이야기를 듣고 겪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그거를 드러내서 해소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음모적으로 예? 왜곡해서 이걸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미디어를 움직이고 이런 것이 가슴이 아픈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문제는 또 정치로 풀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보다 이러한 이제 국민 전체가 겪는 아픔에 대한 정부의 태도, 정책 이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그냥 문화적으로만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희생양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 사회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세월호 얘기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상처들 또 잊고 싶은 그렇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유가족들이 어이없게 공격당했던 일들인데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겠지만 희생양 이런 개념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희생양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희생양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무슨 지라르 이제 그분 책은 못 읽어봤지만 이제 몇 가지 좀 글을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가 이전까지의 희생양하고는 다른 어떤 그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희생양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떤 한 개인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를 폭력적으로 몰아세움으로 해서 희생양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사회를 다시 정화하는 정화라는 말도 그렇지만 그런 게 반복돼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희생양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 희생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회를 보다 온전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누군가 선택해서 희생된 그래서 그 폭력의 사이클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예. 아주 독특한 해석이죠.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그 전 단계죠. 그러니까 희생양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안 죽이면 우리 부족에 화가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아주 어린 아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장애를 갖고 있다든가 좀 별나다든가 하는 사람을 지목해서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는 어떤 게 종교적인 어떤 뭐 의례 과정으로 이제 희생제를 하곤 했었죠.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나의 길이다. 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것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저는 세월호를 생각하면 늘 심청전이 떠올라가지고, 심청전의 아버지는 어떤 유광수 교수님과 그 고전 해석하시는 분이 이제 흥부하고 비교를 하더라고. 신봉사를. 둘 다 대책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신봉사는 낫다. 네. 왜냐면 애 젖이라도 동냥하러 다니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대책 없는 세상, 대책 없는 사회에 희생된 거 아닙니까? 심청이는. 네, 그렇죠. 예. 근데 주체적으로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어요. 세상에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죠. 저는 물론 우리 세월호의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우리들의 눈을 뜨게 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그 깨어있는 시민 이게 이제 구호로 있었어요. 네. 구호로 있었는데 실제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예? 근데 요즘 시대에는 희생이라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삶이 중요한데 왜 남들한테 그러니까 희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삶에서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어서 희생을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우리 노동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비정규직. 예. 비정규직은 다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걸 해석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외면한다고. 그러니까 그 희생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는가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것으로 세상을 읽어야 되는데 수많은 곳에 희생이 있다고요. 사실은. 그리고 나도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몰라. 난 예술가인데 사실 돈도 별로 못 벌어.
그럼 난 희생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결과로 긍정적인 어떤 것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아까 폭력의 구조 속에서 강요당한 희생하고 네. 비슷한 면도 있고 희생당한다는 면에서는 근데 그걸 해석함으로써 이런 폭력의 구조를 또 바꿔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지라르의 말에 의하면 욕망에서 시작된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최근에 이제 철학자들이 다 얘기하니까 라캉이나 뭐 델레즈나 이런 분들이 이제 타자의 욕망을 모방한다. 모방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되게 그렇게 왔잖아요. 네. 타자의 욕망이라는 것이 너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게 타자 욕망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대. 뭐 그 스타가 되고 싶고 다 예뻐지고 싶고 무슨 명품 갖고 싶고 이렇대. 네. 그게 이제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제 그 환상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욕망한다. 그러니까 이 욕망의 구더기 속에 이제 우리가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욕망의 구더기 속에 이게 죽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정말 피하고 싶고 덮어놓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자기 실존이 없어요. 그 욕망 안에는. 내 실존이 있어요. 거기 죽음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의 욕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론 수도사처럼 희생을 자기 가치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신의 욕망이 반영된 거예요. 근데 나는 화려한 어떤 무대 위에서 스타가 되고 싶어. 근데 내 욕망이어야 돼.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열심히 뭘 노력을 해요.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합니다. 수를 쓰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나타나서 사랑을 받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욕망에 의해서 이를테면 내가 부동산 뭐 이런 거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해줄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잘못하면 저걸 막 감싸줘야 되고 그런 사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자신만의 욕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 서로 좀 부추겨야 되고 견인해줘야 된다. 그런 욕망에 충실할 때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건 또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 희생양이라는 것도 엄밀하게 해서 희생 염소라고 하더라고요. 스케이프고트는. 아, 그래요? 번역을 이제 희생양으로 했는데 예. 하여튼 희생양을 만드는 것도 자신의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아까 죄책감 말씀도 하셨는데 맞아요. 그런 것을 덮기 위한 그런 장치이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의 그 기독교의 해석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그 대속이라고 했잖아요. 예. 희생양이에요. 예. 우리는 대살구시고.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걸 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왜 내 죄를 다른 사람이 그래놓고 편안하게 살아?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 왜냐면 그 당시는 조금만 죄를 지으면 못 살았어요. 죄의식 때문에. 그래서 뭐 비둘기를 어떻게 하던 없는 돈에 그 제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니까. 예. 네. 그 로마도 그랬고요. 네. 뭐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런 이제 신화적인 이제 사고를 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니네 죄 다 없어졌다. 그거 안 해도 돼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는 세계에 대해서 동의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럼 나처럼 살아봐 하는 말씀이거든. 그 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네가 주체적으로 그게 고난이든 죽음이든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네가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어? 내가 슈바이처 박사든 무슨 뭐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건 내가 선택한 길을 가다가 암에 걸리던 뭐 해서 고통을 당해. 그러면 그거 한스럽지 않거든요. 내가 선택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누구를 욕해. 그런 주체적인 삶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는데 종교라는 것들은 이걸 자꾸 타율적으로 만들어요. 이게 불교만 해도 이게 그 자력 구원의 종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자꾸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 그렇죠.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쭉 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가 언제쯤이면 다 이렇게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선택하고 그런 꽃들이 이렇게 다양한 꽃들이 이렇게 막 피어나는 만발하는 그런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체적이라는 게 내가 선택하는 것도 주체이지만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이 그 당한 자신의 이제 아픔을 해석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대구의 유가족들하고 달라요. 이게 대구 유가족들은 이 지역사회 안에 묶였어요. 공론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 사회가 해석해 주질 못했어. 그러니까 유가족들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갈라지고 지원금 문제로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구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세월호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전체가 주목했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주목하니까 거기서 어떤 보편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인마의 폭격 이거 불가능해요.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정의롭게 실현하고 합리적으로 실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실현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절실하게 찾는 사람들이 유가족들. 그럼 그분들이 길을 만들어내실 거라고. 우리가 그거를 쫓아가는 거지 사실은. 맞아요. 그게 아까 희생양 예수 얘기했는데 부활하고도 또 연결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이미 이 친구들이 부활을 했는데 그렇죠. 투표장에서도 부활을 맞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건으로 이제 그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부활 사건을 나 혼자 봤어. 근데 아무도 안 믿어. 그건 부활 아니에요. 그러네. 부활일 수가 없죠. 네. 그럼 미친놈의 그렇죠. 녹두리가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얘기해보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고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회적 공론이 돼서 그 다음에 몸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네. 울컥하는 거잖아요. 이게 몸이 안 변하면요, 이게 확신이 아니야. 그거를 이제 무슨 성령의 사건이다 하고 이렇게 펜타코스트 이게 막 그 미국 공항 때도 뒤흔들어 놓고 한 게 성령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사회가 서로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부활이 아닌 거죠. 10년 동안 그 팽목항은 참 쓸쓸했고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그 아이들의 부활한 넋으로 인해서 그렇죠. 오히려 그 온기로 우리가 그렇죠. 가고 있어요. 예, 저한테 남아있는 세월호의 장면 가운데 하나는 그 해 8월쯤이었어요. 단원고 학생들이 안산에서 국회까지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하니까 그래. 그거에 대한 항의라고 할까 의사표명을 한 건데 그때 인상적인 게 시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연도에서 쭉 박수를 쳐줬다고 합니다. 그 사진도 제가 봤는데 그래. 그때 그 인솔한 교사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은 댓글만 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때 악플 많이 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기들이 나갔을 때 과연 누가 자기들을 이렇게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염려했는데 전혀 알지도 못했던 시민들의 그 환대라고 할까 응원 이거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아이들은 결코 그 행진의 시간을 잊지 못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 행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좋아진 것도 있어요. 이제 댓글이라고 하는 건 숨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냥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뭐랄까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그냥 쏟아내는 거라면 길에서 그런 걸 못 해요. 맞아요. 오픈된 공간은 이제 우리가 민주화도 겪고 다 이런 공간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이 히틀러 이런 거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집에서는 할 수 있어 혼자 아니면 일배 이런 애들은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이제 우리 사회에 확보한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우리가 그 애써 만든 공간이에요. 응? 예,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어떤 식으로 승화되는가 그것이 또 어떤 변화의 씨앗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총선이 지난 직후에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는 것도 참 절묘하고 그래.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 여러분 각자 자기 선 자리에서 세월호의 기억들을 그 시간들을 평소에는 다듬어 늘 보시고.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녹화를 했는데 적어도 이 사건만은 좀 다루고 가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대구까지 와서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녹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작은 그 선왕단에 돌 하나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한테 위로가 될 수 있고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다. 작은 기억 하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숨 짓는 그대 어깨 위로 이미